대한민국 대표 투자 전문가 라인업. 왜 이런 강의는 서울에서만 해? 아니, 대구에서도 하는데? 대구 경북 부동산 머니쇼. 김 작가, 부익남, 경익남, 박정호, 김재경, 이성재. 오직 대구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머니쇼 7월 4일 5일 사전 예약 접수 중. 여의도 매니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찢어지게 가난했었던 나라에서 또 강소국으로 거듭 태어난 북유럽의 핀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 이 핀란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하게 됐고, 지금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잘 사는 걸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복지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나라 모양을 갖추게 됐는지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얘네도 완전 그것도 우리랑 똑같아. 교육 시켜가지고 혁신하고 기술 개발하고 어떻게든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외화 벌고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 생각을 진작부터 가진 거야. 그래서 핀란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원거리 수출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무슨 기술이 있어, 브랜드가 있어, 뭐가 배가 있어. 맞아. 네. 그러니까 근거리 무역 요거를 좀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핀란드는 근처의 국가들에게 진짜 몇백 년씩 다 통치받았잖아. 네. 스웨덴의 650년, 그 러시아의 100년 이상. 그리고 나서 독립한 다음엔 그러면 그 뒤부터는 다 일치단결해서 한 몸 한 뜻이 됐느냐? 어느 신생 독립국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니? 네, 그렇죠. 어떻게 됐겠어? 우리나라 6.25랑 비슷한 일도 겪었어. 좌우 분열돼서. 그렇지. 좌우 분열돼서 아니다, 좌다, 우다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대따 치고받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랑 비슷한 기여를 선택한 거야. 수출을 해야 된다. 경제 발전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한 거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핀란드를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일단 생겐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다는 거야. 생겐 조약. 북유럽에 있는 5개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이 5개 국가들끼리는 이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 안 그렇고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다 같이 도모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진짜 비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5개 국가들이 공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칼라TV다. 식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공구하면 싸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뭉치면 싸다라는 게 얘네들이 보여준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 뭉치면 싸다는 걸 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 형태가 진화 발전이 된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핀란드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여기 낀 이유가 그 전에 핀란드가 했던 무역이 뭐였는지를 보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핀란드가 했던 무역이 구상무역이야. 구상무역. 이 구상무역은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결제해줄 돈이 없어. 외화가. 그래서 물물 교환하는 이런 거지. 소련으로부터 원자재를 받아와. 그러면 단순 임가공을 해. 그거를 서유럽이나 다른 여타 유럽 국가에게 팔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원자재 띄어올 외화 그리고 미리 뭐 납품하는데 가공하는 그 돈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원자재 띄어서 가공해서 일로 보내고 이쪽에서는 또 공산품을 소련에서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현물로 미리 맞추는 거야. 이거 이만큼 가져가는 대신 저희가 물건으로 뭐 갖다 드릴 거예요. 그걸로 무역을 했던 게 핀란드. 그러니 이 사람들의 그 처절함은 야 정말 거의 조선소가 없는데 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거랑 진짜 그런 거지.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거지.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도 우리나라랑 똑같아. 우리나라 초창기 그 일제강점기 끝나고 그 다음에 그 6.25 전쟁 사이에 그때 한국의 무역을 정크무역이라고 불렀어. 정크무역. 이 정크무역은 뭐냐? 왜 정크냐면
누가 봐도 버리는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한 거야. 정크가 쓰레기잖아. 뭐 정크푸드 할 때. 그게 뭐냐면 무동력선인 거야. 아니, 무역을 하는데 동력이 없는 돛담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야.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공장들이 일본인들이 가니까 가동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둥, 대련, 그 다음에 저기 칭다오 이쪽에 있는 중국 상인들이 서해만 건너서 중국에 있는 생필품을 한국에 갖다 주면 가격이 10배씩 받는다고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이 돛담배 있잖아. 저 중국 그 돛담배 있어요. 얼기설기 만든 배 있겠죠. 그걸 타고 서해를 건너서 우리 인천 항구에 내려서 자기네들 공산품이나 이런 걸 갖다 준 거야. 생필품들을. 그 생각보다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돛담배로 올 거리는 아니지. 그렇죠. 제트스키 타고 온 적은 있잖아요. 알아.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문제지. 결제 어떻게 했을까? 결제요?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물로 그냥. 정답이야. 그때 우리가 무슨 달러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무슨 엔화는 당연히 패망국인데 안 받아줄 거고. 그리고 우리 그 당시 원 말고 환으로 뭘 결제한다고 받아주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결제했던 거는 광석하고 어패류, 오징어랑 이런 거. 왜냐면 농사지을 땅도 초토화되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결제를 했던 걸 우리도 그때 물물 교환을 했는데 20세기에. 그런데 그런 물물 교환을 한 게 핀란드도 구상무역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핀란드.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 핀란드는 옆에 있는 그 유럽 국가들 있지. 그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 여기와 핀란드는 정치 구조가 달라. 핀란드만 왕이 없지. 그렇죠. 노르웨이도 왕실 있고 또 스웨덴 왕실 있고 덴마크 왕실 있고. 다 왕실이 있어. 구스타프 16세. 맞아. 스웨덴 왕. 이 왕실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3인주의가 100년 이상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3인주의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잖아. 말 그대로 공산주의를 약간 민주주의와 짬뽕한 그런 거야. 이게 왜 그 동네에서 그게 많이 창궐했냐면 이렇게 보면 돼. 왕들이 있는 나라들인데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황제를 끄집어 내렸어. 그렇죠. 야, 다음은 내 차례네. 왜냐하면 번지잖아요. 번지지. 그리고 노르웨이는 우리 노르웨이 영토를 보면 저 위가 이렇게 이어져서 북극해로 러시아랑 접해 있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러시아랑 국경도 맞닿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근처 분위기가 벌써 이 으쌰으쌰 분위기가 있는 거야. 밑에도 벌써 동독 쪽은 뭐 분위기 싹 하고 왔고,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폴란드도 그렇고. 그러니 이 왕실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뺏기기 전에 일부를 내려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말한 그 구스타프 가문도 이렇게 한 거야. 자, 내가 내려놓게. 입헌 군주제 할게.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 없게 할게. 니들이 의회에서 다 정하고 난 상징적인 존재가 될게. 하고 그 권한을 내려놨는데, 그때 그걸 받아간 정당이 공산당의 어나더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짬뽕되어 있는 3인당, 3인당이 가져갔어. 스웨덴은 최근까지 3인당이 계속 집권해 왔어. 연정을 한 적은 몇 번 있는데 집권을 뺏긴 적이 없어. 거의 뭐 일본의 자민당 같은 그런 수준이야. 맞아. 그래서 3인당이 딱 정권을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거는 공산당과 유사한 형태를 지향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의 복지제도, 북유럽의 평등주의, 삼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게 약간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구스타프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정례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 스스로 권한을 축소해.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도
왕실 가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숫자를 또 줄이는 거야. 예. 그 사이에 인구가 또 늘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뻗어 나가니까. 예. 그런데 6촌까지 이제 예. 왕실로 인정 안 할게요, 제가. 예. 그냥 전 놔두세요. 예. 저 이 집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6촌부터는 이제 왕실로 저희가 인정 안 할 테니까 국가에서 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이제 권한을 축소하는 거예요. 덴마크 왕실도 또. 그렇지.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맥락을 모르면 야, 참 리더십이네.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게 아니고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먼저 내려놓는 거야. 어떤 정치적 거래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핀란드가 또 특이해. 3인주의가 아니야. 핀란드는 러시아에 가장 붙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실도 없잖아. 네. 그럼 진작부터 뭐 평등 복지 이거만 지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답 없어. 생각을 한 거야. 그렇지만 복지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복지를 하는 게 기계적 평등이라든가 약간 뭐라 그러지? 무조건 엠빵 같은 느낌 있잖아. 그거는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 이건 난 뭐 정치학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왜 핀란드만 북유럽에서 3인당이 뭐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 거기는 3인당이 있어. 하지만 원 오브 댐이야. 그리고 초창기 딱 독립하고 난 아주 초창기 한 2, 3년만 3인당이 집권을 잡았고 나머지는 그냥 원 오브 댐이지 우리처럼 뭐 진짜 두 정당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자, 그런데 이게 정치제도가 그래서 핀란드는 거기서부터 특이한데 그래서 핀란드가 좀 남다른 어떤 제도들이 많아. 이게 또 핀란드의 경쟁력 중에 하나고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한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무조건 복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 이유가 물론 주변 국가들의 분위기도 무시 못해. 그렇죠. 주변 국가들이 저 나라는 저렇게 해준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러면 이제 정치가들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린 너무 기본적인 게 없다. 우리는 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 무조건 그냥 달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핀란드의 복지는 뭐를 위한 복지냐면 혁신하고 성장을 위한 복지야. 자, 이게 좀 나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런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 최근 창업해서 정말 큰 돈 번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뭔지 알아? 뭐 혁신, 신사업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개인사에서의 아주 독특한 형질. 뭐 자수성가? 자수성가가 아닌 사람이 더 많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원래 부잣집 아들. 원래 부잣집이지. 아버님도 또 부산시 아마 의사협회 협회장이었을걸. 그래서 집도 원래 잘 살았고 그렇죠. 본인 자체도 의사였잖아. 그렇죠. 최악의 경우 다시 의사하면 돼. 그러니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 바이러스 그거 혁파하는데 미쳐가지고 그거에 빠져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게 개런티가 된 사람이야. 그렇죠. 아내도 의사였네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의 이혜진. 본인이 아마 그 삼성 SDS였을 거야 아마. 거기에서 적지 않은 급여를 또 받고 또 실질적으로 사내벤처로 시작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도 뒤에 뒷배가 있는 거죠. 뒷배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넥슨의 김정주. 부잣집 아들. 딱 하나 카카오의 김범수만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네이버 때 이미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렇죠. 그 전에도 이제 삼성 다니면서도 뭐 또 적지 않은 중산층 이상이에요. 그렇지. 아주 시작할 때 좀 어려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셀프 복지가 되어 있는 사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세력들이 국가의 복지가 빵빵한 게 아니라 셀프 복지가 되는 거야. 셀프 복지가 되니까 또 더 그 다음 거를 볼 수 있었구나. 그냥 가보자. 내가 그래도 이거 해서 쫄딱 망해도 나 어차피 기본빵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건 거야.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가장 초기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야. 내가 가수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이게 셀프 벤처잖아. 그렇죠. 자가 벤처. 대박 나면 진짜 초대박인데 그렇죠. 안 되면 진짜 정말 궁핍해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봉준호? 뭐 홍상수. 봉준호 아버님이 대학 교수였잖아. 네. 박찬욱 아버님이 대학 교수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영화 감독해서 너 먹고 살 수 있겠냐? 너 그거 뭐 그거 영화 그 한 두어 번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뭐 기회도 안 준다는데 이런데도 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무슨 흥행만 생각하면서 괜히 무슨 그냥 장르형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난 남다른 색깔의 남다른 영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세계적인 반열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건 셀프 복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핀란드는 그걸 이해한 거야. 그래서 혁신을 하는데 실패 위험을 안 안고 어떻게 혁신을 하냐.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어떻게 혁신을 하냐. 그러면 그 리스크 때문에 저는 혁신 못 하겠어요. 저는 창업 못 하겠어요. R&D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럼 국가가 결국 부가가치를 못 창출하는데 그러면 실패를 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해주자. 이게 창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는 복지가 철저히 혁신과 성장을 위한 복지를 한 거야.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 인구가 500만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 인적 자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것도 있지만 두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알아. 그러네요. 그잖아. 네. 두 다리 건너면 다 알아. 그러니 이렇게 보면 돼. 누가 복지를 했는데 이 복지의 따뜻한 울타리에 그냥 기생하고 있다. 소문 동네 다 나는 거지. 그러니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경량화된 국가이다 보니 서로 뭐 주저앉아 있는 애를 일으켜 세우기도 해주고 야 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우린 다 일하는데 다 같이 하고 너도 같이 해 지난번에 실패한 거야 뭐 우리가 다 뭐라고 안 했잖아 다시 해보던지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과 성장까지 이어오는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이한 게 있어. 이 학교 이름이 있는데 학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산업단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또는 오울루 대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헬싱키 핀란드 수도지. 수도죠. 그리고 핀란드 인구의 대부분 거기서 살고 핀란드 부가가치가 대부분 거기서 나와. 거기에서 한 5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작은 어촌 마을이야. 그런데 여기서 세계적인 기업과 세계적인 R&D가 막 일어나. 그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오룰루라는 그 시에서 있는 조그만 대학인 오룰루 대학에서 우리로 따지면 산학협력단 할래요.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쓰다가 버린 우유창고. 그냥 국가의 뭐 중앙정부에 예산 받아가지고 또 건물 올리고 그거 한 거 아니야. 막 옆에서 우유 썩는 냄새 나는 그런 거 그냥 청소해서 비밀칠 해가지고 그런 데서 그냥 우리 여기를 산학협력단으로 할게요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거 시작할 때 그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전혀 안 받은 수준으로 일부만 받았고 거기다가 이 다음이 이제 기가 막힌데 너 우리 명성 PD랑 우리 기억나지? 가끔 지방에서 우리 불러줬을 때 가는 지자체들 있잖아. 네, 있죠. 그러면 형이 솔직히 서울로 올 때 이런 걱정 하잖아. 그 지자체에서 이번에 이런 뭐 산업 육성하겠다, 이번에 뭐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잘 될지 걱정도 된다야. 우리 그렇게 하면서 올 때 있었잖아. 네, 그렇죠, 있죠. 뭐 특정 지자체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자체에 가면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저분들이 이걸 계속 한다고 하시고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아니면 대통령이 뭐 좀 밀어주면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걱정하면서 왔었잖아. 뭐 다들 관광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관광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이 오룰루 시에서는 오룰루 대학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 지방자치 예산을 주로 박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시민들하고 대학하고 거기 참여 그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분 참여를 했어. 지분 참여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가보지.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내 돈 들어가는 건 동기부여 전에 뭐부터 해야겠어? 목숨 걸어야죠. 그럼 주판을 아주 탄탄히 튀기는 거지. 솔직히 저도 연구 보고서 많이 지자체에서 의뢰해서 작성해 드릴 때도 있고 또 지자체와 함께 중앙에 어떻게 보면 예산 타오기 위해서 사업 계획안 작성해 드린 적도 많지만 그럴 때 지자체에서 부탁하는 게 있어. 규모를 크게 해달라. 이 아주 그냥 주목도 있게. 그래야 나중에도 계속 예산이 나온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크게 해야 이게 독립 변수가 되면서 중앙에서도 신경 쓰고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실패하는 것도 꽤 많았겠지. 그러면 우리 혈세가 또 뭐 허투루 쓰인 데도 있었겠지. 그런데 핀란드는 그게 아니야. 중앙에서도 많이 안 도와줘. 우리가 해야 돼. 그럼 처음부터 될 만한 건지 안 될 만한 건지를 그 시 또는 주에서 엄청 꼼꼼히 따져.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진짜 끝까지 우리가 하려면 돈 넣어. 야, 네가 될 거라며. 그럼 네 돈도 넣어.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를로 이 테크노폴리스가 회사야. 산업단지인데도 회사야. 그리고 상장도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주한 기업들, 여기에서 공통으로 지원한 프로젝트들 이런 걸로 성과가 나면 다들 배당도 받아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오를로 대학이 거기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하고 또 R&D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 잘 안 굴러가겠어? 실무진들의 아주 그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성까지도 그럼 확실히 좀 담보돼 있어야지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어차피 지금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대부분 50%가 뭐야 20-30% 수준이거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앙에서 돈 안 주면 뭐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로 진화 발전이 되었는지 뭐 이거 얘기하면 또 끝도 없는데 하여튼 핀란드는 처절했던 초기에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나라처럼 있어서 거기에서 야 예산이고 뭐 다 가져와봐. 난 선택과 집중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개발연대식으로 하면 울산, 포항, 광양, 구미 뭐 이렇게 해서 먼저 석동을 해서 우린 치고 나가 해서 우리는 이제 거대 대기업 중심으로 간 건데 공 뚫어놓고 핀란드는 노키아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야. 근데 초반에 어떻게 했다? 그냥 스몰 비즈니스 시작한 거야. 돈도 없고 지원도 안 나오니 대신 이거 빵꾸 나면 우리 이제 완전 파산이다 하면서 돈 자기들 돈 넣어가면서 했는데 야 그게 엄청난 성공들을 거둔. 그 근거리 무역부터 시작해서 또 달러도 없어서 또 구상무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지. 그럼 이런 나라가 도대체 노키아는 어떻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그 기술과 아니면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그 뭘 했길래 이게 가능했느냐 그 비밀은 다음 시간.